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출강하여 주신 김우영 연구위원님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우영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강의 요청을 받고 좀 어떤 내용을 할지를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환경 변화에 따른 앞으로 우리 건설 산업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나름 그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이렇게 좀 했던 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저는 환경 변화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약간 포인트가 좀 어긋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살짝 되기는 합니다. 뒤에 두 개 발표하고 좀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걱정은 되는데 오늘은 한번 조금은 전향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한번 오픈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았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조금은 너무 나간 것일 수도 있고 너무 좀 혁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건설 산업이 앞으로 이제 더 발전하고 뭔가 혁신적인 산업, 어떤 아주 과거의 전통적인 전형적인 사업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혁신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 아마도 이런 변화는 좀 생각을 하고 우리 사고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이걸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건설 산업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했을 때 건설 산업은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산업이죠. 그래서 주거 공간도 만들고 사무 공간, 쉼의 공간, 또 이동 공간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어떤 우리 건설 산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실체를 보면 공간을 만들긴 하지만 그 공간 자체라기보다는 그 공간을 형성하는 구조물을 저희들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어쨌거나 이 공간을 형성하는 공간의 메커니즘이라든가 공간의 구성 요소들까지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건설 산업의 역할이 이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범위를 좀 확장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 산업이 또 구성되는 걸 보면 보통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가장 전형적으로는 건축 토목 플랜트, 뭐 기계 설비, 전기 설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적용도 하기도 하는데 또 조금 더 나가면 금융이나 부동산이라든가 법제도 이런 범위까지도 이제 우리 건설 산업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나갈 수는 없는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건산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설 산업, 산업을 보면 공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범위가 좁혀져 있는 그런 정의인데 이런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비스업이라든가 또는 중개업까지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이따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요. 산업의 특징을 보면 우리는 수주 산업이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스 프로덕션을 해가지고 수요를 이제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죠. 그래서 그걸 재고를 갖고 있다가 이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건설 산업은 아예 그냥 어떤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수주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이 굉장히 좀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좀 크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공급이 일어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매출이 균일하게 가는 게 아니라 수주 현황의 상황에 따라서 막 들쑥날쑥하는 뭐 그런 어떤 문제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또 우리 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을 보면
생애 주기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계획을 하고 설계하고 구매하고 시공하고 또 그다음에 뒤에 이제 운영 유지 관리하는 데까지 라이프 사이클이 쫙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 시공 쪽에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또 플래닝 쪽까지 앞으로 좀 더 이쪽 부분을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걸 업스트림 쪽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말도 하고 또 반대로 아까 이런 수주 산업의 특징이 이제 플럭셔션이 크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업까지도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 다운스트림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이 가치 사슬 측면에서 아래 위로 다 확장을 하면서 우리 산업의 영역을 더 넓혀 나가야 된다. 이런 의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렇게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확대되지는 못하죠.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조금 완전 생뚱맞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이 건설 산업이 정말로 이거밖에 없느냐. 그다음에 정말로 이게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냐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전통적으로 한 5천 년 넘게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그 건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 뭔가 새로운 거가 없을까 아니면 새로운 거 없는가가 그걸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갈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알아보지를 못하고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거 무슨 플랫폼 이런 게 뭐가 있죠, 그죠? 예,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우리가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정말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제가 건방질 수 있는데 약간 좀 이게 핵심이 뭔지를 좀 같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보면 1차 산업혁명 때문에 원래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때는 전기기관이 나왔었고 2차는 전기라고 그러고 3차는 전자회로 정밀제 뭐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쪽에 의해서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IoT로 대변되는 그런 초연결성, 초지능성 이것에 의해서 이제 생산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과연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1차 산업혁명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전기기관이 이게 원동력이었어요. 이게 힘의 원천이죠. 이게 뭐냐면 말이 이렇게 또는 소가 이렇게 끌어주던 그 힘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전기기관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생산성이 막 올라갔는데 그것만 가지고 산업혁명이라고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것은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그전에는 봉건 영주 시대였어요.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주의로서 자본가 그룹들이 세상의 전면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왕정이라든가 봉건 영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너져 내렸죠. 예, 그래서 시대가 바뀐 거죠. 이제 이게 사실은 혁명인 겁니다. 사실상의 혁명은 뭐냐면 그런 시대적인 주역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가 그랬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산업혁명이나 3차 산업혁명 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클라우스 슈바비 쓴 4차 산업혁명의 책을 다 읽어봐도 거기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생산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제가 알기로는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럼 혁명이 아니냐? 저는 혁명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그러면 혁명이냐? 이 부분이 좀 의문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공부를 좀 하고 좀 이렇게 세상 흘러가는 걸 이렇게 들여다 보다 보니까 혁명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1차 산업혁명만큼 저렇게 아주 그냥 세상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혁명은 아닌데 주류 세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 언젠가부터 이 세상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인지 혹시 아십니까? 애플, 구글, 페이스북, 또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이게 다 뭡니까? 쿠팡, 뭐 또 저기 뭐 다 보면 플랫폼 기업이에요. 이 플랫폼 그러면 또 여러분들 플랫폼이 뭐지 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플랫폼이 뭐냐? 이 보통 우리가 파이프라인 비즈니스하고 플랫폼 비즈니스로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는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해서 설계를 하고 또 자재 구입해가지고 그 장비 사가지고 그걸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이게 굴뚝 산업이죠. 쭉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가치 사슬이 이어져 있는 이런 구조가 파이프라인 산업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대부분의 산업들이 다 파이프라인 산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근데 플랫폼 사업은 내가 만드는 게 없어요. 그냥 나는 중간에 있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줍니다. 고객이 있고 공급자가 있으면 이 양쪽을 매칭시켜주는 게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 그 개념, 그 의미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혼동될 수는 있어요. 그 인터넷 플랫폼 또 스마트홈 플랫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하고 또 좀 다릅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 때 이 플랫폼은 가장 대표적인 그 플랫폼이 뭐가 있냐면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상품을 파느냐 하면 백화점은 자기가 상품 안 팔아요. 백화점에 들어와 있는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상품을 파는 거죠. 그 공급자입니다. 백화점은 자기 백화점 브랜드를 딱 열어놓고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좋은 업체들이 쫙 들어와 가지고 제품을 막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어디 신세계백화점 가는 거죠. 롯데백화점 가는 건데 실제 그 안에 있는 업체들은 신세계나 롯데백화점의 직원들이 아니에요. 팔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공급자들, 여러 공급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고 고객은 근데 그 백화점을 보고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물건을 사죠. 그럼 백화점 중간에서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것에 대한 어떤 세금을 받는 거죠. 그런 방식이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는 전통적인 밸류 체인을 가지고 선행 단계별로 가치가 창출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발현되는 그런 산업이 이제 파이프라인 비즈니스고 플랫폼은 이런 고객들이나 공급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서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버라든가 또는 저기 에어비앤비 이런 데들이 우버도 자기 차는 없어요.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도 자기 호텔이 없어요. 없어도 돼요. 그런데 세상에 제일 많은 호텔이라든가 제일 많은 차를 관리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요즘 그런 식의 이제 사업을 하는 게 플랫폼입니다. 예. 지금 보면 그런 업체들이 다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고 뭐 너무 디테일하게 넘어가고요. 카카오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카카오의 플랫폼이 뭐냐? 실체가 뭐냐면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단 고객들이 수천만 명의 고객들이 들어와 있어요. 카카오톡. 이 공짜고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니까 서로 이제 주고받을 이야기들을 하고 할 때 다 카카오톡을 쓰잖아요. 이걸 통해서 카카오는 먼저 고객 네트워크를 확보를 했어요. 수천만 명의. 그래 놓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뭔가 하나씩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붙이기 시작하니까 이 플랫폼 안에 이제 고객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에 공급자들이 서로 달라붙는 거예요. 서로 이거 공급하겠다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플랫폼이 활성화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또 보면
보통은 예전에는 우리가 상품을 어떻게 얼마나 좋은 상품을 만들까를 고민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 체험을 하고 그 가치를 어떤 가치를 내가 고객한테 줄 것이냐에 더 핵심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그 접근법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게 야핏인가 그럴 거예요. 뭐냐면 지금 여기 자전거 막 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개별적인 사람들이고 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집에 있거나 어디 자기 저기 화면에 띄워놓고 자기 자전거를 타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막 자전거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타는 거예요. 이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송중기가 광고를 이렇게 하던데 이게 혼자 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도 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은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타고 있으면 그게 한 플랫폼에 다 나타나고 자기가 타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내가 앞서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즐기면서 이제 자기도 운동도 하고 하는 것들을 혼자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혼자 하고 있지만은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면서 이 공간에서 같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체험을 전달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이 플랫폼을 왜 얘기를 했냐면 제가 스마트홈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 스마트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은 사람들 스마트홈 그럼 집에다가 IT 설치하면 그 스마트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옛날에 인텔리전트 홈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실패했거든요. 예, 그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하여간에 저는 아무런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그런 식의 접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마트홈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럼 이거 어떻게 그럼 풀어낼 거냐? 그리고 이게 또 왜 스마트홈이냐? 사실은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마음이 좀 급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스마트에 대한 원래 어원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분석을 했는데 근데 그건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얘기를 드리고요. 보통 건설회사가 입주자한테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재고 분양을 하고 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는 이 입주자의 것이고 건설회사는 이제 그 아파트를 떠나버려요. 그다음에 그건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그건 이제 그다음 관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건설회사는 분양하고 나면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집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의료라든가 쇼핑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이게 저기 집을 갖다가 이 플랫폼으로 삼을 수는 없겠나. 그러니까 스마트홈이라고 해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들 IoT라든가 인공지능이 들어와 빅데이터가 막 만들어지고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고 이러면 이걸 가지고 뭔가 플랫폼으로 삼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겠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 사례가 뭐냐면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이 원래 애플사가 아이폰에 성공했던 핵심적인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앱스토어입니다. 그러니까 iOS라고 하는 그 새로운 OS 체계를 운영 체계를 만든 것도 중요한데 그 iOS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제3자가 그러니까 애플사가 아니라 다른 개발자들이 여러 가지 앱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줬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앱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이폰 속에다가 앱스토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앱들을 찾아서 쓰는 거죠. 예,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앱스토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엄청난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 이 생태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육강식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면 살아남고 못하면 죽어요. 예, 그게 수많은 앱 개발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잘 만들어야 돼요. 아주 팬시하게 만들어야 되고 사용자를 혹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앱 개발자는 아주 죽으라고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앱들이 막 나오니까. 근데 그걸 쓰기 시작을 하니까 아이폰이 점점 쓰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 그러면서 이게 아이폰이 성공을 했고 그런 게 이제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참 웃기게도 말입니다.
아이폰을 갖다 애플사가 팔잖아요. 아이폰을 파는 것보다 앱스토어에서 올라오는 매출이 훨씬 더 큽니다. 몇백 조가 돼.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제가 몇 년 전까지 그 매출을 계속 확인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500조를 넘어가더라고요. 앱스토어에서만 발생하는 매출이. 그 매출 규모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 삼성전자가 열심히 갤럭시폰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앱스토어에서 뭐 애플사가 뭐 하겠습니까? 별로 할 거 없어요. 그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매출이 그 정도 올라오고 그 중에 30%가 자기 수익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애플사는 분명히 아이폰을 팔았어요. 건설회사도 이미 아파트를 팔았어요. 근데 이게 스마트홈이고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그 안에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됐는데 스마트홈에는 왜 생태계를 조성을 못할까요?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를 좀 해봤어요. 바꿔보니까 스마트홈의 이제 고객 네트워크는 이 분양 입주한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 네트워크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건설회사가 되겠죠. 예, 애플사가 이제 건설사가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치자고요. 집에 스마트 TV라든가 이런 걸 또는 스마트 냉장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뭐 필요한 물건을 갖다가 이제 구매를 한다라고 치면 이게 쇼핑몰처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또는 교육 네트워크,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수요들이 있어요. 집에서 인강 많이 듣잖아요. 또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인강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강의들도 바로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뭐 대학도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대학을 다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또 의료 네트워크라든가 건강 네트워크,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다양한 공급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아이폰에는 그냥 앱을 구매하는 그 역할 하나밖에 없어요. 쇼핑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물론 좀 요즘 또 여러 가지 조금 생기고 있는데 이 스마트홈에는 붙일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설회사가 굉장히 많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플랫폼이 건설회사마다 다 따로따로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레드오션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들을 묶어내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가 있으면 되겠다. 뭐 이런 고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핵심은 뭐냐면 이 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새로운 어떤 사업 영역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우리가 좀 흘려버리고 있는 모르는 사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건설 산업의 원래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새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이슈인데 이게 프로세스, 생산성 혁신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그런 상품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상품이라든가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더 확대될 수 있냐 이 고민을 한 거고 생산 프로세스 부분에서는 지금 보면 이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조찬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조선산업의 생산 기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원래 조선산업은 저희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저희들이 좀 연구를 했었는데 조선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냐 그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를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배울 게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전에 지금 요즘은 스마트 컨스트럭션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CIC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CIC 아시는 분? 신규철 부사장님 왜 모른 척하고 계세요? 이 CIC를 안다는 얘기는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90년대에 있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이라든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3D 모델링, 오토메이션, 뭐 인포메이션 쉐어링 이런 용도, 이런 목적으로 이런 그 CIC라고 하는 것들을 막 그때 추진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많이 했죠. 이게 이제 1990년대가
그 막 이제 PC가 도입돼 가지고 건설에도 PC가 도입되면서 전산화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 초기 단계에 이 전산화를 통해서 뭔가 정보화를 통해서 뭔가 어떤 혁신적인 일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때 핵심적인 저거는 통합이었습니다. 인테그레이션이었는데 워낙에 이제 정보가 단절이 돼 있었어요. 설계하는 사람 정보하고 시공하는 사람 정보가 단절돼 있고 건축하고 토목하고 단절이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통합할 거냐, 프로세스와 데이터 통합 이게 그때 핵심적인 그 이슈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스마트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빔이 이제 빔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인테그레이션의 결과물이에요. 인테그레이션 하기 위한 여러 고민을 하면서 그 출발점이 원래 이게 설계 도면이거든요. 모든 건설 그 프로젝트에서 정보가 발생하는 가장 최초의 정보가 도면이에요, 도면. 근데 그 도면을 가지고 이제 뭐 물량도 뽑고 공정도 뽑고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도면 걸어놓은 거 하고 나중에 또 물량 산출할 때도 도면 새로 그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보완을 하려고 막 이렇게 고민해서 만들어낸 게 빔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빔이 이제 그 인테그레이션의 어떤 뭐 최종적인 결과물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또 이용이 되고 있죠. 이게 디지털 터윈이 되고 그게 VR, 뭐 MR, AR, XR 등등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기술들이 나오고 인공지능도 많이 지금 도입돼 가지고 이게 비전이라든가 사운드, 오디오, 또 바이오메트릭스, 센서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또 인식을 하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툴들이 나오고 있고 드론이라든가 3D 스캐너, 3D 프린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보통 지금 우리가 보면 스마트 건설을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이 고민들을 하세요. 저는 그거 보고 있으면 저 왜 일을 거꾸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술부터 먼저 바라보는 기술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쓸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뭔가 변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툴이 뭐가 있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인공지능이 있는데 빅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쓰지? 뭐 쓸 데가 어디 없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업체 어떤 대표님들이 뭐 이렇게 문의를 해오는 걸 보면 내가 지금 인공지능 좀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뭐 쓸 게 없을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질문이 그런 질문이 있나 싶어요. 아니 건설회사가 인공지능 연구하는 데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건설회사 같으면 자기 어떤 건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 와중에 인공지능을 쓸 수는 있겠죠. 출발점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인공지능에서도 출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좀 어쨌거나 근데 지금 보면 마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니까 이제 막 갑자기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겨버리니까 인공지능 연구 하나 만들 것 같은 거야. 챗 GPT 나오니까 챗 GPT는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거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예, 이런 약간의 강박관념들이 좀 먼저 작용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스마트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거가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쓰면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거는 이제 CIC에서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절된 것들을 인테그레이션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또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그걸로 이제 빔이라고 하는 결과물까지 뽑아내긴 했는데 지금 스마트 컨스트럭션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산성 핵심 부분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제 아까 조선산업 얘기했는데 조선산업의 성공 요인이 뭐냐? 모듈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일본 조선산업보다 더 뛰어난 게 일본이 만들 수 있는 모듈의 크기보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듈의 크기가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한 달 걸리면 우리는 열흘 만에 끝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그 모듈과 만들 수 있는 배가 작아요. 우리나라는 큰 걸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세계 1위가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이미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큰 걸 못 만들어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게 이제 문제가 모듈러라고 하는 부분이 모듈러는 저는 OSC나 모듈러 같은 경우는 건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이제 펀더멘털을 다지는 게 OSC와 모듈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되지 않으면 건설 산업은 5,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매번 설계해가지고 그거 현장에 땅 파고 그 현장에서 콘크리트 치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데 정말 그 생산성이 30년 전 지금 뭐 달라진 게 있냐 이거죠. 별로 안 달라졌어요. 일주일 그러니까 뭐 아파트 1층 올라가는 거 일주일 걸리는 거 똑같아요 지금. 분명히 기술 많이 발전했거든요. 근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예, 이게 결국은 뭐냐면 현장 베이스로 일을 하는 그 문제. 그걸로는 도저히 이거의 생산성 올릴 수가 없다. 제조업이 왜 계속 발전을 하느냐? 컨트롤돼 있는 공장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하면서 그 속도나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딱딱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이게 병목이 되는 부분에 이걸 찾아내 가지고 그걸 고쳐 나가고 또 일반적으로 테일러 방식으로 하던 것들을 뭐 이제 토요타 방식으로 바꾸면서 생산성 올리고 이런 린 프로덕션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건 뭐냐면 어떤 환경 자체가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변경을 하게 되면 또 생산성이 올라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기술을 쓰려고 하면 그렇게 뭔가 그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 프로세스 부분에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가 필요한데 그게 결국은 모듈러나 OSC와 같은 제조업화라는 공장화라는 겁니다. 공장화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고 건설 산업도 이제 그래서 생산성 혁신을 하고 뭔가 발전하는 그런 산업으로 가려고 그러면 기존의 현장 베이스로 움직이는 그런 건설 산업 방식이 아니라 이제 제조업화를 하는 방향으로 이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모듈러나 OS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베이스는 거기 깔려 있는 거고 그것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우리 건설 산업도 이제 혁신을 할 수 있는 산업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프리콘을 해야 됩니다. 설계가 달라져야 돼요. 설계가 달라지지 않으면 모듈러 OS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한 어떤 그 디지털 트윈, 빔 이게 이 디지털 트윈이 이루어지면서 이 프리콘이라든가 설계 부분에서 혁신도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제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아까 상품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많은 어떤 그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긴 한데 그 기술들을 그냥 내가 수주해서 만들어서 파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큰 데이터들, 빅데이터들이나 이런 속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뽑아내고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도 찾아내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상품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O&M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아까 다운스트림, 업스트림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와 전혀 별개의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그런 사업들도 여전히 숨어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의 어떤 스마트 건설 체계를 생각해 보면 빔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되는 것이고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는 프리콘 같은 ECI, Early Contract Involvement에서 이제 이런 설계 단계의 어떤 그런 변화,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는 공장 제작화하는 거. 여기는 이제 뭐 모듈러나 OSC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건 공장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로보틱스라 3D 프린트 같은 경우는 현장을 공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이것도 중요한 개념일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로보틱스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현장을 아예 공장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뭐 무인 시공을 하는 경우도 만들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또 혼합을 시키면 하이브리드 방식이 되겠죠. 훨씬 또 빨라질 수 있는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이제 혁신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연결돼서 관통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따로 노는 것들이 아니고 이게 하나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여기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작동을 하고 그게 디지털 트윈이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체계가 될 수밖에 제조업하려고 그러면 이런 체계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이런 기반 위에 드론이 됐든 뭐 AR이 됐든 VR이 됐든 여러 가지 그 스마트 기술들을 접목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드론 하나 뭐 띄운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겁니다. 프로세스와 이 저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다 같이 물려가지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저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뭐 이게 이제 보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또 너무 좀 용어가 좀 뭐라고 할까요? 막 쓰는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요. 3단계로 보통 나눕니다. 디지타이제이션. 이거는 뭐냐면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바꾸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옛날에 이제 90년대 많이 했던 거예요. 막 페이퍼리스 뭐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 디지타이제이션 단계입니다. 근데 이거 디지타이제이션 단계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단순한 디지털화. 옛날에 우리 캐드 그랬잖아요. 캐드를 그리는 거를 우리는 이제 그냥 그게 도면 그리는 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거는 그냥 내가 연필로 그릴 거를 컴퓨터로 그리는 것 뿐이에요. 그 그려놓은 도면을 컴퓨터는 이해를 못해요. 컴퓨터 이해하는 건 뭐냐면 라인이라든가 서클은 이해를 해요. 아크는 이해하는데 이게 빔인 본지 뭐 기둥인지 슬라브인지는 이해를 못해요. 그걸 이해하게 만든 게 뭐냐면 빔이죠. 요거는 이제 이 단순 디지털화 단계에서 인식 가능한 디지털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디지털화 하게 되면 디지타이제이션 하면 그러면 다 정보가 되느냐? 디지털화 되느냐면 아니에요. 이게 프로세스가 바뀌지 않으면 디지털화 하는 순간에 내 일했던 체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건설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전산 시스템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전산 시스템들의 95%는 다 실패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냥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업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시스템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저게 뭔데 이렇게 돼요. 안 써요. 그런 경우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게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그런 프로세스를 변형하는 것까지가 물려 있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비즈니스를 바꾸는 혁신하는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자 이런 이야기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최종적인 형태가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내부적인 변혁을 막 발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외부적으로 이제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갖다가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기반 위에서 혁신하는 거. 이게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통 얘기하는 건 뭐냐면 디지털라이제이션 단계에 보통 머물러 있어요.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보다 훨씬 나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상품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얘기한 거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조금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건설은 테크놀로지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도 생기고 새로운 생산 체계도 만들어 나간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요건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게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플랫폼도 있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의 플랫폼도 있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는 뭐 이런 기술 혁신을 통해서 비즈니스 혁신도 일어나고 또 그걸 하다 보면 내부적인 어떤 주체들의 어떤 역할 관계들이 달라진다. 뭐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아, 네. 네, 한 분 네, 질문. 이거는 필요 없고 지금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 모든 것이 그 디지털화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금 그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이 이게 오늘 실무자들도 많이 오시고 또 뭐 고위 아까 우리 방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고위직도 많이 오시고 하셨는데 지금 김 박사님 설명하신 것은 각 기업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러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하려고 하면은 실무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상하간에 그게 의기투합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마지막에 우리 말하자면 CM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그 김 박사님 말씀하신 거를 관련시켜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마디만 딱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건산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평소에 김 박사님이 저런 걸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신 실장 보고 다른 분보다 좀 특이하니까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좀 풀어놓으시라고 내가 몇 번 부탁을 해서 오늘 모신 건데 우리 CM업계에서 꼭 필요한 사업 어떻게 변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 이제 두 마디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생산 체계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스마트 건설 많이 연구들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막 하지 마시고 기술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어떻게 제조업화하는 쪽에 뭔가 마인드를 가지고 그쪽으로 이게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스마트 건설 그 연구담도 있고 정부에서 그 막 밀어붙이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얼라이언스인가 이런 것도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사실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변화를 가져갈 건지에 대한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로드맵 같은 거죠. 그 작업도 먼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설 회사들 입장에 또는 이제 CM 회사들 입장에 이제 제가 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뭐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까 이제 수주 말씀도 하셨지만은 당장의 눈앞에 내가 벌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살아남기 위한 이게 훨씬 더 사실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이런 말씀들을 메인에 놓고 볼 수는 없어요. 메인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거 벗어버리고 딴 거 하려고 하면 너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을 한다 그러면 저는 한번 CEO들의 어떤 협의체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그런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라든가 새로운 상품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스마트홈의 그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혼자 못해요. 기업 하나가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그 아파트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들이 다 모여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묶어내는 어떤 또 주체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체계가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들어서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그 플랫폼 비즈니스. 그냥 켜져 있습니다. 건설에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좀 보는데 결국 이제 건설업은 우리가 고객을 찾아가는 영업이지 고객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과연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능하겠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그 OSP 말씀하셨는데 OSP 건설이 1980년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아주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 PC 산업 이것이 이제 그 썰물같이 밀려왔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데 제가 이제 그 OSP가 왜 안 되는가 제 나름대로 분석 중에 하나는 자재가 뒤따라가지 못한다. 특히 가령 PC 같은 경우에
조인트 부분에 대한 그 자재 이런 부분이 성능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새로운 OSP가 갈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런 관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일단은 그 플랫폼 비즈니스 부분은 이제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건설 분야에서 그런 고객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게 어떤 뭐 여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은 그걸 보고 나한테 좋으면 쓰고 아니면 안 쓸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원래. 생태계라고 하는 것의 원리가 돈 낼 사람이 좋으면 쓰고 안 좋으면 안 쓰는 거야. 그러면 안 쓰면 그건 망하는 거고 쓰면 성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환경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핵심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들이 쓰는 거 안 쓰는 걸 이제 우리가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안 쓰는 건 망하고 없어요. 잘 쓰고 있는 것은 막 살아날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만들자고 하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떤 요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OSC PC에 대한 부분은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조선산업 얘기 들은 것도 저는 그 조선산업 얘기를 이제 가서 들었던 이유가 뭔가 어떤 조선산업이 성공을 하고 어떤 그런 모듈러나 이걸로 이렇게 아주 잘 되고 있는 그 메커니즘이 뭘까 그게 궁금했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들으려고 갔는데 그분은 얘기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정밀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정밀도. 그러니까 시공 정밀도. 우리 사실은 그 90년대 그 PC 아파트가 망했던 이유는 사실 정밀도 문제였잖아요. 물 새고 뭐 소음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크게 한번 이렇게 말아먹으면서 아예 그 PC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아직도 사실 저는 이게 정밀도가 해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해결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PC화 한다거나 모듈화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야별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더 그러니까 스플라이 체인에 대한 문제도 있고, 우리는 그 종합건설, 전문건설, 또 자재 공급 회사들 이렇게 막 이렇게 업역을 딱 나눠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종합건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딱 메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확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모듈러로 한다거나 OSC로 하면 그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예전에 중국의 BSB인가 하는 업체가 그 30층짜리 호텔을 15일 만에 지은 거 보셨죠? 그때 뉴스에 막 나오고 있어요. 그 회사가 건설회사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건설회사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 회사는 그 공조 시스템 공급업체였습니다. 그 공조 시스템 공급업체가 자기네들이 가만 보니까 건물을 그냥 이렇게 지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모듈러를 해서 딱 했더니 15일 만에 다 올린 거예요. 이게 이제는 전통적인 건설 산업의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제가 그 사례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선산업이라든가 플랜트를 연구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뭐 건축이 뭐 중심이 되고 토목이 중심이 되고 이런 사고방식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다음에 종합건설이 핵심이 먼저고 뭐 전문은 뒤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예.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이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설계 부분. 이게 모듈러나 이거 하려면 아까 정도 이렇게 정밀도나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아주 디테일하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아예 모듈러를 하기 위한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은 설계 먼저 해놓고 그걸 모듈러로 이렇게 넘기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접근 또 표준화에 대한 문제 많이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